시장에서는 뭐 우리가 그거를 판단해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금 신뢰성 높은 지표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보시면은 왜 뉴욕 연은이 이 10년과 3개월물을 뺐냐라고 보면 1970년 이후에 퍼펙트하게 다 맞았어요. 좀 믿어야 되겠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채가 3.78이고 3개월물이 4.50이니까 한 그 차이가 70bp 정도 되니까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 또 이거가 역전이 해소된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그날부터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고 고용 시장의 버퍼라든지 미국 경제의 조금 우월성이라든지 또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어서 오더라도 좀 있다가 올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재미삼아는 아니고요. 조금 심각하게 좀 워치해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매주 금요일 굿모닝 인포믹스에서 이분과 함께 시장 경제 이야기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네. 9월이 또 거의 끝나갑니다. 네, 또 지난주는 또 좀 역동적이었죠. 네, 9월 시작하면서 시장에 우려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미국 시장 중심으로 보자면 이제 끝나가면서 보면은 아무래도 또 기록을 세우면서 끝나나 우려도 기우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주간 어떤 흐름으로 보셨어요? 네, 이렇게 최근에 미국 시장 흐름을 보면 뭐 네. 사실 다우하고 S&P 500이 뭐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그렇죠. 있는데 몇몇 이렇게 그 주가가 애매하고 이렇게 좀 우왕좌왕할 때 방향을 잡아준 거는 매크로 지표보다는 확실하게 기업 지표였다. 뭐 몇 주 전에 오라클 회장의 발언이라든지 또 반도체와 관련된 것이었죠. AI와 관련된. 그리고 뭐 젠스랑이 이제 주식 다 팔았다라는 밸런스의 보도라든지. 그리고 뭐 또 각종 뭐 어제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면면이 보면 사실은 매크로 지표는 왔다 갔다 뭐 약간 뭐 침체가 오냐 안 오냐 뭐 이렇게 감론을박이 많지만 됐어 이렇게 해서 교통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매크로 지표보다는 마이크로 지표였다. 그러니까 뭐 기업 실적에 대한 신뢰가 결국엔 뭐 지금 미국 증시를 계속 강세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크로 환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좀 우려하는 한 축 부분 그 침체로 가거나 정말 확실히 좀 망가지거나 이런 것만 아니고 견조하게 어느 정도 받쳐주기만 하면 결국에는 주가를 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매크로는 이제 방해만 안 하면 이제 방해만 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방해만 안 하면 되고 매크로는. 네. 지금 그러면은 방해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좀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밤에 나온 지표들만 봐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장률이 뭐 확정치가 3% 나왔지만 미국이 2분기 뭐 3분기는 뭐 지금 낮을 걸로 보고 있죠. 근데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도 계속 높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제 그건 증시의 호재가 아니죠. 결과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을 좀 멈출 수도 있고 혹은 시장에서는 혹시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얘기가 돌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시장 금리가 올라서 가뜩이나 뭐 시장 기준금리 인하에 시장 금리 하락이라는 그러한 뭐 논리가 이제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제라는 것이 조금 균형을 잡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열을 막는 게 이제 환율 시장도 있지만 미국은 지금 금리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어제 파월 의장도 채권 시장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시장 금리를 조금 떨어뜨려서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기업이나 가게가 조금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주택 구매라든지 기업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큰데 반대로 뭐 지금 최근 50bp나 하고선 금리가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 30bp 올랐지 않습니까? 오히려 간밤에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게 금리가 계속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 지표는 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경제 지표 가운데서도 고용 쪽이니까 일자리 관련돼서 최근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포인트 박사님께서 또 네, 짚어주셔야죠. 뭐 몇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업의 구인 건수가 현재 실업자보다 한 10% 가까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소진될 때까지는 조금 미국 고용 시장이 조금 식구는 있지만 급격한 침체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제 그게 뭐 몇 분기가 될지, 뭐 한 분기가 될지, 뭐 한 두세 분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미국 기업들이 해고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미국 기업들은 no hire, no fire거든요. 해고도 안 하고 고용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균형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고 좀 뭐 우리가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어제 그 GDP 확정치도 보니까 기업 투자도 8% 증가했지만 소비 지출이 굉장히 견조하는 바람에 3.0%를 지켰고 1분기 GDP는 1.4%에서 1.6%로 0.2%포인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소비 때문에. 이렇듯이 아직 소비가 괜찮고 저축률은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소비의 버퍼라 할까 이런 소비 여력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는 역으로 기업들의 해고도 조금 적을 거고 기업들의 해고가 적다 보면 또 소비 여력이 또 뒷받침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그런 경기의 조금 안정성이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확보되고 있다.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연준은 경기 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잘 내렸다. 앞으로 올 경기 침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스마트한 금리 인하였다라고 지금 시장이 해석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부적으로 좀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를 우리가 매주 발표되지만 요즘에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간밤에도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연속 청구 건수는 또 다른 양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지금 구인도 안 하고 해고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빈 일자리 수 해고율 또 경제활동 참가율 요 특징을 좀 짚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주 연속 실업 청구 건수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2주 연속 실업을 당한 분들은 계속 실업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 과거에 이제 2015년부터 19년 평균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지금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는 굉장히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17만 건에서 한 7만에서 한 15만 정도 건 네.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미국 고용 시장이 안정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빈 일자리 수가 평균보다 높은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해고율입니다. 밑에는 해고율이 지금 2019년 평균이 1.2%인데 지금 0.9%.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금 오르고는 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 부분 이민자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다 채용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나쁜 실업률 상승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진행되다 보면 이제 나쁜 의미의 실업률 상승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구인 건수도 실업자 수에 비해서 많고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과거 평균보다는 지금 현재 낮은 상태고 그래서 고용시장의 버퍼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른바 샤메 법칙,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도 이게 바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고용시장이 되게 조금 코로나 때문에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이 완전히 부족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일자리를 떠나고 은퇴하고 뭐 이러면서 노동의 밸런스가 수급이 엉망이 된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고용 지표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 고용 시장은 제 생각에는 한 2분기 정도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는 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뭐 소비도 그렇게 크게 식지 않을 거고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정도는 미국 고용 시장은 그렇게 조금 들쭉날쭉 하더라도 너무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정리하면서 중국 얘기를 오랜만에 박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사실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물론 침체 우려가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다라는 믿음 하에 그런데 G2 중에 하나인 중국은 너무 엉망이다. 뭐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 와중에 최근에는 대규모 또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그렇다면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중국도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기대도 좀 깔려져 시장에 좀 퍼진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중국은 경제와 주식시장은 조금 달리 볼 그래요.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경제를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는 굉장히 크고 무거운 부채 조정 기간에 들어가 있다,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부채 조정 국면은 지금 GDP의 민간 부채가 기업과 가계가 200%가 넘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리고 만기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집중돼 있습니다. 2026년까지.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면 2018년, 19년에 뭐 철강, 유리, 화학 이런 구경제 산업을 구조 조정할 때와는 달리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 기업들의 부채는 문어발식으로 굉장히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고용에도 타격을 주고 또 부채 조정 즉 뭐 이렇게 살릴 기업 살리고 조금 지원할 기업 지원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부채 조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질서 있는 부채 조정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을 타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을 수술을 하면 결국에는 뭐 일부 기업은 도산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인 질서 있는 도산이라고 할지라도 일자리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부채는 사실 소비 경기와 밀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가 죽으니까 결국엔 소비 심리가 굉장히 밑을 바닥을 기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부분은 뭐 다른 구경제 산업도 고용과 소비에 영향을 주지만 더 파격적으로 더 파워풀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중국 부채가 많긴 하지만 그리고 이 부채가 또 기업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부채 또 지방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 부채 보증을 한 LGFB 특수목적법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부채까지도 이 부채 규모는 정확하게 통계를 우리가 서방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다만 추정할 뿐이지. 미국 IB에서도 계속 월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조금 그림자 금융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은 알겠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우리가 추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성장을 조금 저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방 정부가 성장하는 방식이 조금 효율성이 낮은 SOC도 건설하고 말도 안 되는 다리도 만들고 교량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경쟁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저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혹은 잘못하면 후년까지도 중국 경제는 저성장, 정부가 목표하는 성장률에 못 미칠 것 같다. 5% 성장률에 못 미칠 것 같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하지만 증시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긴 흐름의 중국 경제에 대한 매크로고 중국 경제가 이 어려운 터널을 과제를 잘 극복하고 나면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에 삼중전에서 향후 5개년 경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고 이런 부동산을 살리기 이런 부분들은 제한할 거다라는 것이 잠깐 실망으로 지금 우리가 보도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이제 약간 결이 다르죠.
이번은 이제 정치국 회의가 원래 12월인데 땡겨서 9월에. 발표됐고 또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이 성장률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앞으로 연속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을 이제 그 발표했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지금 뭐 중국 주식시장이 뭐 바닥에서 한 10% 올랐습니다만은 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일단 돈의 힘이 워낙 지금 일단 돈을 퍼붓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RP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 단기 금리 일주일 금리를 내리면서 한 1조 위안 정도를 푸는 효과를 거뒀고 그다음에 특별 국채를 이번에 2조 위안 발행하면서 거의 한 350조 원 정도의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어제 발표했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가계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직장을 못 구하는 청년 실업자라든지 이런 구제금융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재정 정책이죠. 그래서 연속적인 이번에는 시리즈로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조금은 분위기를 더 이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GDP 성장률은 0.2에서 0.3%포인트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추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육지책이다. 그다음 민심 달래기다. 그리고 주식시장만 좋을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만 매크로 부분은 중국 경제가 그렇게 쉽게 이 문제를 이렇게 손털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긴 그림으로 보면 아주 어두운 터널에 들어와 있는 국면은 네. 맞는데 이걸 뭐 이런 부양책으로 쉽게 타개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지만 주식 시장은 좀 다르다. 네.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고 좀 반색을 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확실히 중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좀 다급함이 느껴지는 정책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민심이 안 좋으니까요. 네. 청년 실업자가 뭐 18%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증시 부양책도 증시 부양책이지만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좀 안 팔리는 재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쉽게 살 수 있는 이러한 뭐 규제 해제를 굉장히 뭐 파격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7위안 하회를 하고 이게 우리 달러원 환율, 뭐 원화에도 이제 좀 영향이 있고 이런 흐름들 외환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의외로 엔화가 뭐 금리 인상을 BOJ가 연기하면서 건너뛰면서 이제 엔화도 조금 약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조금 좀 움직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뭐 금리 차에 의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금리 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파격적으로 예상보다는 좀 발빠른 그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러 약세 국면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 하지만 좀 구조적으로 조금 그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이라든지 또 미국 증시가 계속 강하다 보면 미국으로의 포트폴리오 투자, 주식 투자 자금이 그렇게 뭐 약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연말까지.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일본의 펀더멘탈, 또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일본 엔화와 위안화를 좀 강세로 만들 수 있는 그들 국가 나름의 어쨌든 강한 경제 모습은 뭐 근본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달러 약세는 조금 완만하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을 살짝 깨겠지만 뭐 98 정도가 좀 지지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보면 엔달러도 한 145엔 정도에서 150엔은 다시 넘어가지 않는 수준. 그리고 145엔 정도를 아마 BOJ는 좀 목표 가격이라고 하면 환율 시장에서 조금 좀 우습지만 아마도 BOJ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조금 미룬 이유가
외환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원치 않는 그러한 측면에서 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꺼리는 이제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은 주식 시장 측면에서는 그렇게 조금 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정말 박사님과 중국 얘기를 조금 깊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으로의 이 순자본 유입 추이를 봐도 최근의 흐름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최근은 어떻습니까? 네, 환율 네. 시장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중국 때리기가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금 상하원에서 그냥 무더기법, 중국과 관련된 법이 무더기로 통과가 됐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통계를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중국으로부터 순자본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공장을 안 짓는 거죠. 공장을 지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이 또 다른 나라에 미국에 혹은 인도나 혹은 남미의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수가 굉장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뿌리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안화의 조금 강세를 좀 억제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경제 자체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으로의 자본 유입은 뭐 미중 갈등, 현재 조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마가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미국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쇼어링 전략 정책 그리고 관세 정책 이런 부분들은 약간 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리스가 당선돼도 똑같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중국 시장에서 중국에서의 자본이 계속 순유출되는 현상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올해 뭐 내년 후년까지라고 하셨나요? 이 만기가 굉장히 좀 몰려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음 차트인가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조금 그래도 살림살이가 괜찮은 건전한 그 성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성이 이제 좀 위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성이 많은데 어쨌든 뭐 재무 구조가 좋든 안 좋든 조금 중국의 여러 성시 중에서 2026년까지 만기 그 지방 정부가 보증한 LGFB의 채권 만기가 굉장히 이렇게 몰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LGFB가 뭐죠? 지방 정부 로컬 가버먼트 네. 파이낸셜 비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 정부가 자기가 그 보증해 줄 테니까 네. 페이퍼 컴퍼니 약간 가상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이제 부채를 땡긴 겁니다. 땡겨서 이 페이퍼 컴퍼니가 사업을 지방 정부가 야 여기다 공장 지어, 여기다 공단 만들어, 여기다 아파트 지어, 여기다 택지 개발해 이런 것들을 수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입니다. 지방 정부와 한 몸입니다. 기업 부채로 잡히지만 지방 정부 부채고 결국에는 중앙 정부가 이번에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당 부분의 부채인 거죠. 그게 지금 올해, 내년, 26년까지도 확연하게 좀 네, 27년에야 이제 조금 떨어집니다.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 긴 터널의 중간에 지금 맞습니다. 있고, 이런 부양책으로 쉽게 타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성장률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성장률 뭐 한 0.23% 포인트 올리는 정도의 조치인데 주식시장에는 일단은 주식시장에게는 뭐 굉장히 뭐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G2라고 부르는 그 나라들의 정책,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9월의 변화라고 하면 이제 B컷으로 인하기에 접어들었다는 이 사실이잖아요.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전부터 시작된 선반영 그리고 장단기 이 역전이 정상화되면서 침체에 대한 어떤 시그널 이런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흐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렸을 때 한 뭐 1970년 이후에
13번의 경기 침체 중에서 금리를 내렸을 때 침체가 안 온 경우는 이제 3번이었고요. 10번은 이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뭐 연준이 내렸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인과관계라기보다는 경기가 약간 식어 있을 때, 식어갈 때 연준이 금리를 내렸고 결국에는 금리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회피하지는 못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옳죠. 이번에도 이제 그럴 것이냐 아니면 작은 확률에 우리가 95년, 6년 같은 조금 드문 확률,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여서 경기 침체가 결국에는 한참 뒤에 오거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거냐라는 것은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 시장에서는 뭐 우리가 그거를 판단해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금 신뢰성 높은 지표가 이제 말씀하셨던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보시면은 단기 금리를 뭘 쓰냐할 거를 저도 이제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왜 뉴욕 연은이 이 10년과 3개월물을 뺐냐라고 보면 1970년 이후에 퍼펙트하게 다 맞았어요. 기준금리는 안 그렇습니다. 2년물, 단기금리를 2년물을 사용해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3개월물은 퍼펙트합니다. 8번의 경기 침체가 전부 다 수익률 정상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과정에서 지금 0을 지금 위로 올라가는 이런 국면에서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국면이라든지 89년이라든지 또 2008년 같은 경우도 역전이 해소된 다음에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치고 올라간 플러스 영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는 사후적으로 엔버에서 이제 판단하는 건데요. 아무튼 뭐 믿거나 말거나 좀 믿어야 되겠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채가 3.78이고 3개월물이 4.50이니까 한 그 차이가 70bp 정도 되니까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 또 이거가 역전이 해소된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날부터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고 조금 앞서 말씀 나눴듯이 이제 고용 시장의 버퍼라든지 미국 경제의 조금 우월성이라든지 또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어서 이게 역전되더라도 조금 있다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좀 있다가 올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그냥 약간 재미삼아는 아니고요. 조금 심각하게 좀 워치해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박사님을 다음에 뵐 때는 10월에 뵙게 될 텐데 10월은 일단 9월 지금 마무리되는 요 분위기는 다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로 좀 가고 있고 연착륙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강해지는 느낌은 있어서요. 어떻게 우리가 연말을 또 10월이면 연말도 가시권에 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10월, 11월, 12월까지를 좀 대비해 봐야 될까. 미대선도 또 있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네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 고용지표가 허리케인 베릴이 있었기 때문에 8만 7천 건인가 신규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서 나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1월 초에 나오는 10월 고용지표까지 10월 고용지표가 나오면 10월을 포함한 3개월 지표에 7월이 빠집니다. 8, 9, 1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곡점은 11월 초 대선이 끝날 때쯤 11월 1일이 아마 발표될 것 같은데 그 고용지표가 11월 1일 날 발표되는 10월 고용지표가 조금 변곡점이 될 수 있다. 7월이 빠진. 그런데 7월이 빠진 그 고용지표가 특히 이제 최근 3개월 고용지표가 7월이 포함된 3개월 고용지표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저는 높기 때문에 연준이 9월 18일 날 금리를 50bp 인하한 것이 결국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인하한 아주 선택을 잘한 선제적 금리 인하였다라고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11월 초까지는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결론이어서 11월 초에 다시 한번 봐야죠. 대선 결과. 제가 아는 것은 시장이 다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시장은 계속 10월 달, 11월 초까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크로가 방해만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기업 이슈, 특히나 AI 빅테크가 워낙에 좀 힘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받쳐준다면 시장 계속해서 좀 오를 가능성도 있겠네요. 당분간.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